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대선 공작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잠시 후 오후에는 일부 부처 개각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어떨까요? 또 2주째 접어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여론 오락관에서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운전 시비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약물 운전 사고, 무엇이 문제인지 사건 본부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전국적으로인가요? 서울 수도권에 비가 좀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는 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이제 가을로 다가오는 비라고 봐야겠고 기온도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날씨가 이제 무더위에서 벗어나는 만큼 우리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풀리는 날씨만큼 뉴스도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봉우 연구원은 준비가 돼 있네요. 날씨 제가 우리 대본에 없거든요. 없죠. 하루 종일 날씨만 생각해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 날씨만 생각하다 날 새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개각 관련인데요. 2차 개각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 발표가 될 예정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죠. 네, 오늘 11시에 발표한다는 뉴스는 있었는데요. 오후 3시로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개각 대상이 될지 이건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될 거다. 제일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작전, 야전을 두루 거친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그리고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도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 후보로는 유인촌 지금 대통령 문화체육 특보가 지금 낙점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연기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미 문체부 장관을 3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정책의 박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가부 장관도 교체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지금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맞습니다. 패널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서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 원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때 공약한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이 공약. 사실 이게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을 다시 바꿔서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기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가부를 없애지 않고 계속 그 기능을 살려둘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네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없앨 수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야 반응은 갈리고는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BBS 라디오에서 명확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긍정평가를 했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입장문에서 특히 이종섭 장관 교체에 대해서 이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야당에서 이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스스로 사의 표명하고 교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나머지 이 다른 개각 대상 특히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되겠죠. 이제 만약에 지명이 되면 유인촌 특보나 이 김행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인가요? 예를 들어서 특히 유인촌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은 2008년 10월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때 이제 산하기관장에 대한 좀 무리한 사퇴 압박 관련된 질의가 오가고 있었는데 이때 기자들을 향해서 사진 찍지 마 하면서 욕설을 한 장면이 아마 많은 분들 기억에 남아 계실 거고 그때 당시 그래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이라든가 이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계속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논란이 됐던 인물을 굳이 다시 똑같은 자리에 앉혀야 하느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언론에 인용된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인사를 자꾸 재상형 그러니까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옹호해야 하긴 해야 여당이니까 옹호하긴 해야 되는데 말도 잘 못하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장관 시킬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박보균 현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지금 볼멘 소리도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다 그러고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잼버리 파행 책임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가부 사실 해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해체는 못해도 기능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면 과연 이 김영숙 장관이 얼마나 책임을 졌고 또 얼마나 설명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인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묻고 가는 것은 결국에선 나중에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현숙 현 장관에 대한 좀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이런 또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군요. 자, 이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늘도 이 만남이 오후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만나는 장소가 그동안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주기지라는데 초점이 좀 맞춰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주기지에 가니까 우주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미사일 발사 기술이겠네요. 네. 그런 건 사실 이 한미를 포함한 서방에서 볼 때는 상당히 경계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첨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 물론 당장 주진 않겠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로드맵 같은 걸 합의해서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우주 관련 기술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냐. 물론 언제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북러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보스토니치 우주기지 이 정상회담, 정상 만남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곳이 또 하라롭스크주의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 아무레라는 곳이에요. 하바로브스크죠. 네, 여기가 수호기 전투기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아버지인 김정일 전 위원장도 방문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둘러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 또 잠수함 건조하는 공장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북중러가 밀착을 해가지고 같이 군사 훈련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해군력 아무래도 한미일이 바다에서 합동훈련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북중러도 뭔가 해군을 활용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회담 장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역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북한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군 명예위병대 사열을 하고 그다음에 영사 응접실에서 러시아 인사들 만나고 대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이 강순남 국방상도 이번에 김 위원장의 일정에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병철 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 부장 등등 군부 실세들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거기서 강순남 국방상까지 함께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회담 장소를 볼 때 물론 이게 최첨단 기술까지 주고 뭘 받나 이것까지 안 갈 수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군 관련해서 무기 관련해서 어떤
합의된 내용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군부가 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 다시 한번 양국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사회가 양국에 부과한 무기거래 그리고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더더욱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한국이나 러시아나 이 한러 관계를 조금 감안하고 있다는 이 신호들은 좀 보여요. 어제 임수석 대변인도 지금 러시아하고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도 한국이 원하면 이번 김 위원장 방러 세부 사항을 한국에 전달할 용의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소통은 또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주목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이 어제 이 북러 회담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나오는데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질문이 나오니까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이다. 중국과 북한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부적인 무기 거래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피한 것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 한국, 중국, 러시아 간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실제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대단히 이 영내에 좀 위기감이 고조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물론 북러 간에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은 중국과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겠죠. 북한이 만약에 진짜 포탄을 제공한다면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말로 러시아가 이 군사 관련 첨단 기술을 북한에 뭐 장기적으로라도 제공하면 우리에게 위협이죠. 그렇습니다. 한반도 지역이 굉장히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고 지금 북중러대 한미일이라는 이 신냉전 구도가 결국엔 또 한반도에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좀 살오는 판을 걷는 듯한 그래서 북러 간의 회담 어떻게 되는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KBS TV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러시아 방문이 보도되고 있는데 상당히 또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더 많은 뉴스가 들어오면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세계 각국에 일본 수산물 사달라 이렇게 수입을 설득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 수출처 개척에 한국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어제 경향신문이 일본 무역진흥공사에 직접 질의해서 얻은 이 결과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뭐 중국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하고 일본이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어디에 이 수산물을 팔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뭐 미국, 뭐 유럽, 동남아시아 이게 거론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우리 언론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이들의 방일 목적 중 하나는 일식이었다. 일본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향한 수산물 수입을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공세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아직 뭐 일본 무역진흥공사는 우리 정부와 공식 논의 시작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의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이 한국 내 업자들을 발굴해서 일본 기업과 연결하는 중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산 농수산물 특히 수산물이 우리 국내에 많이 풀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일 텐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선을 분명히 긋고 있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그 인근 또 해역의 수산물 잡힌 물고기는 한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은 2013년 9월 이후에 이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에서의 수산물들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 지금도 일관적으로 이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지금 청문회가 되고 하고 있죠. 이 국회가 질의한 서면 질의서에 답변을 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와 수입 금지 조치는 별개다.
안전하다고 해도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거 일본이 새로운 판로 개척에 한국이 포함된다고 한 거에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인근에 원전 인근 8개 현에서만 지금 수입이 금지돼 있고 여전히 다른 지역 일본은 당연히 섬나라니까 어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많은 수산물들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와 가까운 뭐 큐슈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판로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수입 금지 조치가 돼 있는 8개 현에 대해서도 일본이 결국엔 계속 압박하지 않겠느냐.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고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이 일본 그 무역진흥공사가 한국도 개척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는 답변은 아직 없거든요. 어떻게 또 우리 정부가 대처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설득력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일본이 WTO에 제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내세웠던 그런 논리가 제일 큰 게 아니 해양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이 수산물 생선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수입을 당장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IAEA 보고서를 신뢰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조건이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수산물이나 해양 생태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대응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오늘 빗길 사고도 많고 오전 정체가 더디게 풀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안진터널 조금 못 간 곳에서 트레일러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차로에 사고 차량들 걸쳐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북진천부터 4km가량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반대 제천 방향은 서안선과 안진터널에서 각각 밀리기 시작했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대교 부근에서는 1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난지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도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라 뒤로 고척교부터 작업 여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요즘에는 어디 참 가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이제 대표실로 옮겼다 그래요. 그죠?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단식장은 내부로 옮겼지만 단식에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식 14일째 접어들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만 건강을 생각해서 마무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식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었어요. 뭐 단식 여파 이런 것도 이유가 될 텐데 자, 어떤 내용이 주로 조사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경기도 대신에 2019년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이 500만 달러, 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데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1차 조사에 이어서 2차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서 질문을 좀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1시간 50분 만에 종료가 됐고 조서 열람까지 진행하면서 한 4시간 40분 정도. 그래서 어제 오후 1시 한 29분쯤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4시간 4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오후 6시 11분에 이재명 대표가 귀가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나와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
경기도가 대북 인도적 사업을 추진한 게 사실 아니냐 이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려고 2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뭐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진 그런 조사였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건과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하나 묶어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어제 12일 추가 소환 조사는 상당히 시간이 짧았습니다. 네. 지난 9일 조사는 그래도 상당히 긴 편이었는데 네. 그때는 9일 조사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에 서명을 안 했는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서명을 했습니다. 아, 서명을 그렇군요. 했는데 1차 조사에서 이제 거부했던 서명 날인 이거는 뭐 여전히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1차 때 했던 진술 이런 것들이 취지와 다르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한두 개야지 바꾸는데 여러 개가 있었고 많았기 때문에 이거 서명 날인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거고요. 이게 서명 날인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서명 날인 안 한 게 무슨 큰 문제나 큰 죄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경향도 있던데 법적인 의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보고 그거 맞으면은 서명 날인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네.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서명을 안 했다. 그렇게 또 알려진 바도 있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은 병합을 하든 병합을 하지 않든 백현동 건과 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상당히 뭐 단호하고 강도 높은 또 발언입니다. 용어도 섞여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그러면 민주당에서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부결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방금 들으신 이 박범계 의원의 발언, 이게 의원총회 오늘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발언인데 박범계 의원 발언만 들어보면은 지금 구속영장이 검찰이 빠르면 다음 주에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1일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죠. 근데 문제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박범계 의원 발언에서도 보이지만은 검찰의 현재 수사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다른 혐의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수사를 안 하면서 김성태 회장에게 남은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을 진술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 라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할 정도로 민주당은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로 인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를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 이제 비명계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결을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부결을 시키면 이 방탄이라는 비판에서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얘기도 하고 있어서 검찰이 만약에 다음 주에 지금 나오는 예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조금 혼란은 예상되는 바입니다만 그동안의 분위기를 보면은 만약 표결이 이루어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의 기류는 단식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 논란 소식이 이제 크게 정치권에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딱 놓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한 뭐 가짜 뉴스 당연히 이거 확산 방지해야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어떤 해석을 내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진영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전파시킨 행태를 지적한 거다라고 해설해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논란을 지목한 걸로 사실상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최소한 민주당 배후설에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배임 수재와 이해 충돌 방지법에 이어서 윤 대통령에게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 신분이 되는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김 씨 등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뭐 이 언론의 가짜 뉴스 이 공방 자체가 대통령실까지 특히 윤 대통령까지 만약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해야 되면 대통령까지 이 참전하는 정말 이게 확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을 중징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번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일종의 대책으로 내놓은 상황이죠. 이게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돼도 언론사를 퇴출하겠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원 셈인데.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 기조에 발을 맞추는 듯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보도 눈에 띄는 것인데요. 이 어제 정현주 위원장 해촉 후 새로 임명된 유일임 방통심의위원장이 사실 방송소위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그동안 맡아왔습니다. 이 방송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을 회의를 하는 이 방송소위위원장은 그동안 위원장이 안 하고 부위원장이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네. 이례적으로 유희림 이 신임 방통심의위원장이 이 방송소위위원장까지 맡은 거예요. 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맡아가지고 어제 있었던 이 김만배 씨 인터뷰 관련 KBS, MBC, SBS, JTBC, YTN의 2022년 3월 7일자 보도 관련된 심의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야당 추천위원 들은 심의가 부당하다면서 퇴장을 했고요. 결국 여당 추천위원 3인만 참석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 법정 제재를 전제한 의견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송사들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이 절차는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법정 제재가 어떤 조치냐면 이게 상당히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 방송사들이 제어가 또는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방통위로부터 이 방통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감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논란이 됐던 보도를 3월 7일에 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이 재승인 제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 제재를 하는 수순으로 이 방통심의위원회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승인을 안 해줄 수 있는 조치도 내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승인 제어가의 이 논란을 지금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다가 심지어 사실 제어가 취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방통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감점으로 반영은 되는데 그렇게 또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 불합격 점수가 나오긴 상당히 힘든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해서 이 김만배 씨 인터뷰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원회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고 있는 행보라는 점에서 전방위 압박 이런 모습이 또 언론사에 대해서 사실 대선 이 대형 이슈에 대해서 당사자 인터뷰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대적 압박, 전면적 압박이 가해지면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으로 가봅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 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바가 있었는데 그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패소를 했네요.
네, 어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원고, 그러니까 유병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기업이다.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원고가 사무총장 업무를 할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건데 사실 유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은 해당 주식은 감사원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논리라면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모든 곳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재산권 침해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송 결과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 윤 사무총장이 했던 주장 배우자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백지신탁에 매각하는 거 이 과잉 조치다, 재산권 침해한다라고 얘기한 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 사무총장이 항소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거리였거든요. 근데 윤 사무총장은 이거는 받아들이겠다, 항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윤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결과 나오면 뭐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대로 따르는 거긴 하지만 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에서 이 주식 배치 신탁 심사위 이 판단에 따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은 공무원이 모두 8명인데 이 중 5명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았어요. 이들 가운데 4명이 주식을 백지 신탁 또는 매각을 했는데 유 사무총장만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있었던 이 사례 중에 이 감사원 공무원 중에 유일한 사례였는데 이게 재판부가 이런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지금 검사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최근 배우자가 보유한 수십억 대 건설회사 주식을 처분하라 이번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있는데 네. 이 사안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나만 더 보면 2분기 우리 기업 실적이 좀 안 좋다 이런 소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3, 4분기에 반등하려면 사실 2분기에서 좀 기업들의 실적이 버텨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어제 한국은행이 공개한 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업 2만 2천여 개의 매출 그리고 이익률 등을 따져보면은 제조업, 비제조업 가릴 것 없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매출이 4.3%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렇게 기업들의 전체 매출이 전기 대비해서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최초고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고 그 감소폭도 굉장히 큰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연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예. 기업들이 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비 둔화되고 있는데 이 점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입뉴스 하는 도중에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곧 김정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전달드리면서 한입뉴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250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가을을 부르는 비가 내리네요. 더울 땐 그렇게 가을을 기다렸는데 막상 날씨가 서늘해지니 서운한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핑클의 블루레인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핑클의 블루레인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알고 있어도 나갈 수 없는 것 아마 몰라보기 수척해진 내 모습 보고 놀란 가슴으로 걱정할까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정식집에 가면 종종 나오는 것으로 신설로라는 것이 있죠. 상위에 놓고 음식을 끓이는 그릇 또는 그것에 끓인 음식을 뜻하는데요. 신설로는 귀신 신자에 신선 선자 그리고 화로로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신설로의 명칭은 신선이 쓰는 냄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선이 먹을 그런 귀한 음식이란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설로를 열구자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첫 음절의 열은 기쁠 열자를 써서 입을 즐겁게 하는 탕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웃어른께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릴 때 보통 진지 드세요 또는 진지 잡수세요 같이 말하는데요. 진지는 밥의 높임말로 쓰기도 하고 끼니로 먹는 음식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쓰기도 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한편 옛날에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은 수라입니다. 수라라는 것은 본래 탕을 기본으로 하는 몽골식 음식에 붙인 명칭인데요. 고려말 이후에 궁중 음식 중에서 임금의 밥상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상을 높여 이르던 말은 수라에 상을 붙인 수라상입니다. 수라상에서는 사이시옷은 쓰지 않고요. 그저 발음을 수라상이라고 된 소리로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가을비와 함께 날씨가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비가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져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주로 중부지방에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는 강릉, 속초, 양양, 고성, 또 전남 완도와 울릉도, 독도에 발효 중입니다. 경기 내륙에도 시간당 13mm로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전국에 최대 40에서 60mm가 예보됐고 영서 남부와 충청권, 남부 해안 지역과 경북 내륙에는 70mm 이상, 강원 영동은 최대 80에서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고성의 오늘 하루 강수량이 이미 100mm를 넘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영동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더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잠시 그치겠지만 모레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대부분 일요일까지,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대전 24도, 광주 26도, 부산 2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새벽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규모 2차 개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식 14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순직한 최상병과 함께 구명조끼 없이 실종죄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 소유 주식 백지 신탁 결정에 불복해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와 친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요즘 이렇게 환절기라 목이 좀 끌끌하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현정 평론가도 방송이 많잖아요. 어떻게 목 관리를 해요? 이게 제일 난해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목이 확실히 약해졌고 좀 미세먼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따뜻한 차 많이 드시는 거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자는 거에 애청자분들도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돼요. 네. 영양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면역력이나 또 목소리에 힘도 생기는 거 아닌가. 네. 소장님도 얼른 또 나으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교사 사건 전달해드렸었는데 여파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민원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의 신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무엇보다 해명문이 더 큰 공감보다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라고 대중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4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자꾸 와전되는 내용이 있는데 잘못된 내용을 좀 바로잡겠다라면서 입장문을 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거센 비판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올린 온라인 게시물 내용이 이런 건데요.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 행동이 이상했고 그 후에 틱장의 증상이 아이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도대체 그동안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아이가 그 사이에 교장실에 불려갔던 것을 확인을 했다. 근데 이때 친구와 놀다가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와 뺨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그때 겁을 먹어서 입을 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대목은 친구와 놀다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그 주어와 이 서술이 좀 의아하시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은 정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라거나 그러면 내 차가 지나가는 행인에 치였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희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이 글쓴이는 뭐 싸우느라 일부러 뺨을 때린 게 아니고 놀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요 대목이 상당한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글쓴이의 직접적인 설명으로는 이 교사까지 다 같이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요청을 한 게 아이에게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을 지향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이때 아이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뭐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었고 우리 아이에게도 선생님한테 사과할 것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조목조목 나름대로 반박을 한 건데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누리꾼들은 이거 완전히 일전에 공개됐던 갑질 내용 그대로 그게 사실이었던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같은 행동과 같은 사안인데 그걸 대하는 극명한 차이가 보이고 보는 사람마저 좀 혼란스러울 정도의 온도차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이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태도를 본 네. 누리꾼들은 더 화가 나는 상태가 되는 거군요. 예. 네. 참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김밥집이나 미용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한다는 사업장에 가서 뭐 계란 던지고 별점 테러한다는 얘기 그 소식도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한 SNS 계정이 등장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SNS 계정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24년차 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또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 계정 결국에는 삭제는 됐어요. 근데 만든 지 하루 만에 팔로워가 7,000명이 넘었고 그 정도로 좀 되게 열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기에 뭐 그 지목된 사람들 얼굴 사진에다가 연락처, 주소, 직업, 어디서 일하는지 사업장까지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댓글에는 이 지지하시는 분들 일부의 분들은 이게 정의구현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경찰도 못하는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을 보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네. 분명한 건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뭐 인과응보는 없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체념이 커지면서 이렇게까지 또 일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지만 2차 피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네.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전에서 한 갈비집 사장님이 가해자라는 식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별점 테러를 맞았고, 뭐 거기 댓글에는 리뷰 창에는 뭐 인생 똑바로 살아라, 똑같이 당해야 된다, 너가 네 번째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글들이 올라갔지만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식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사람 인생 망치고 싶냐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고 조카까지 나서서 선동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오랫동안 노력으로 일궈온 삼촌의 가게가 비난받는 것이 참담하다 라고까지 올렸고 급기야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인증을 해서 올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다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 아들은 또 군대에 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일부 누리꾼들은 이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딴소리하는 거다. 이렇게 또 그것도 보고 싶은 측면만 보면서 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여론을 잘 또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갈 일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자중자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홍범도 장군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예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조진웅인데요. 네. 배우 조진웅인데 이 조진웅 배우가 발언을 했을 법한 이유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던 당사자가 조진웅 배우죠. 네, 맞습니다.
그 홍범도 장군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가졌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혹은 논란으로 구설이 될 때 논제가 정확하고 보편 타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정상범주에서 논리준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답한다는 자체가 처참하다. 이렇게도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많은 누리꾼들이 이 조진웅 씨의 솔직한 발언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온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말하는 것보다 이 체감적으로는 발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고요. 그 처음에 이게 어떤 인연이 시작됐냐면은 영화 보신 분들은 또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영화에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조진웅 배우였어요. 네, 독립투사로 출연을 했죠. 뭐 대장 김창수라든가 암살 네. 이런 영화였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홍범도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특사 자격으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헌 과정을 직접 함께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는데 이 내용은 이 KBS 1TV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여기에 과정이 다 담겨 있기도 네, 합니다. KBS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 당시에 조진웅 씨는 면목이 없고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그걸 또 국민들에게 공개했던 인물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연예계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네. 볼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번 주제는 좀 답답한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면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스웨덴으로 가봅니다. 자, 기후 발전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났었죠. 또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었는데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오히려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블릿 대신 종이책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은요 오히려 태블릿 도입을 교육 현장에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한 나라입니다. 네. 2017년부터 빠르게 도입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웨덴 학생들한테는 종이책이 더 이색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 종이책이 익숙하지 않고 태블릿으로 수업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학생들인데 그런데 이 스웨덴이 최근 종이책과 손필기를 가르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스웨덴에서 조사를 했더니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학생들의 읽기와 이해 능력이 그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책을 도입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아직은 의견이 엇갈려요.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모르겠는 게 종이가 낫다. 그래도 종이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저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근하는 로직 자체가 지금 태어난 세대들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지금 태어난 세대들을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세대 하나의 언어로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또 지금 또 저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성인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게 되게 뭐가 맞다고 하기 아직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좀 확립이 안 됐고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전자기기와 아이들 학습 능력 사이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박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태블릿이나 뭐 전자기기 때문이다. 그게 원인이다라고 꼽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보수적이고 좀 고연령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 또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전 좀 공감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 아직 뭐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더 봐야겠지만
컴퓨터나 태블릿을 다루는 건 집에서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화면 밖에서 나와서 친구들이랑도 놀고 협동심, 배려심을 보고 자연도 바라보고 주변에서 이렇게 재미난 걸 또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 네.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을 꺼내서 흔들리는 지하철 차량에서 읽고 있는데 네. 참 그분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한때 참 우리가 기억에 남는 이 책과 관련된 광고 문구 하나가 어린 날 읽었던 몇 권의 책은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시사본부와 함께 책 한 권 꺼내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또 천고마비의 계절에 네. 책 읽기를 또 소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빨리 책 읽으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로요?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노락한 몇 대 몇.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정치권 거물들의 목소리를 재미있게 풍자와 함께 들려줄 이상민 크리에이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이은영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반갑고요. 네. 아니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다른 방송 나가서는 이 KBS 시사본부를 흠집낸다,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의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가짜 뉴스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PD 좀 틀어주시죠. 죄송합니다. 바로 사죄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요.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있는 가운데 네.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가장 큰 그 사이에 있었던 여론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8월 29일에서 31일 조사가 되었었는데 한 1,000명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때 민주당 지지율이 그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27에서 34%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이제 ARS 조사, RN서치 조사에서 50%가 나와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게 단식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조금 지리멸멸하게 좀 무당파층으로도 가 있고 뭐 잘모름으로 가 있던 그 응답층들이 결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사 개요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8월 29일에서 31일 갤럽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RN서치도 50%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예, RN서치요. 네. RN서치도 제가 지금 그거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BS 노컷뉴스래로 RN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제 4일간 조사 내용이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직업상 이걸 안 할 수가 없네요.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상당히 또 검찰 소환 조사받고 피곤한 상태일 텐데 한국갤럽 지지율이 올랐다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재명이고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지그시 미소 지어드립니다. 아니 배 소장님 왜 안 오세요? 네. 아니, 섭섭합니다. 단식으로 초췌하고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웃는다는 건 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의가 없죠. 예, 배 소장님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대표실로 천막에서 대표실로 이동하신다고 하던데. 예, 눈 좀 감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뵐 수가 없겠네요. 자, 검찰이 또 영장 청구를 해올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럼 또 영장 청구 오면 체포 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잘 알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유 머리야.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주목되는 이유가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인데, 네. 자, 단식이 뭐 단기적으로는 내부 지지층을 결집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네. 또 외연 확장과는 무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아니, 그렇더라도 이제 지지층이 아무래도 이제 그 매일 그 뉴스에서도 단식 몇 일차 이렇게 나오고 이제는 앉아 있다가 누워 계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동정심이라든지 또는 그 정서적인 어떤 그 동조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 속에서 이제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하니까 또 그동안 조금 지켜보던 당내 의원들도 더 많이 이제 단식 현장에 와서 또 위로를 해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만 이렇게 각오도 다지고 네. 그래서 효과는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지금 이 단식에 이렇게 다 동조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그것이 이제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갤럽 자료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 흩어지는 걸 봤을 때 국힘 쪽으로는 중도층이 27%로 가고 민주당은 34%로 가고 무당파층으로 36%로 가서 민주당 쪽으로 조금 중도층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어떤 또 발언을 했네요.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등장했는데요. 정말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검찰 출석 국회의원 신분으로 무력화하고 또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정치 그 단식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오히려 정치 단식 중단하고 내년 총선에서 분당갑 제 지역구죠. 여기서 진검승부하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네. 아니 분당갑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뭐 그거는 국민들이 잘 알지 않을까요? 우리 분당 주민들 현명하십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예선전이 먼저 더 치열할 것 같은데 본선전보다. 국민의힘 공천은 받을 수 있으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두 분이 2대1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현영 소장님은 오늘 시종일관 공격을 하시네요. 네. 그건 그렇고 우리 KBS 시사본부에서 출연 요청을 의뢰드렸는데 거절을 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개가 하지 마십시오. 네. 돈이 깜짝 놀랐다. 네 글자로 뭡니까? 돈이 깜짝 놀랐다요? 예, 애구머니. 그런 질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출연을 우리가 거절할게요. 재밌네요. 네. 예.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RN서치 조사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입니다. 8월 5주차.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섬세합니다. 네. 지난주 조사는 44.9%로 지지난주 조사보다 5.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식장에 이낙연 전 대표도 등장을 했는데 불과 4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당대표의 단식이 길어지고 이제 결기를 보이는 경우 뭐 보통 지지율이 이 전 대표님, 이 전 총리께서는 보실 때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라면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프랑스요? 예. 몰랑? 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완전 아재 개그신데 불어 터진 것 같습니다. 4분이건 5분이건 걱정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네. 특히 건강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앰뷸런스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강을 차리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실로 옮기긴 했는데 또 찾아갈 용의는 있으십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 검찰에 2번 소환이 됐고요. 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이미지가 부각될 수도 있고 또 탄압받는 또 정반대의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 여론조사 살펴보기 전에 한동훈 장관을 한번 좀 모셔보겠습니다. 한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수사였는데 이제 점점 마무리가 돼가는 겁니까? 검찰 측에서 수사를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요즘 좀 많이 짧아지신 건가요? 뭐가 짧아졌다는 거죠? 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진행자께서 진행을 잘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요새 정말 국감인데 너무 좀 장관님 조금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론가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얼마 전에 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는 설전을 국회에서 벌였는데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행자께서 진행 안 하시고요. 자꾸 그런 안민석 의원 같은 질문하시면은 국민들이 납득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화 끊겠습니다. 예, 전화 끊어주시죠. 예. 자, 몰타 안도라 얘기는 안 하나요? 이거 뭐 몰타 안도라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몰타와 안도라에는 왜 가신 거예요?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고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위해서 갔습니다. 법무부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대선 행보를 하시는 겁니까? 대선 행보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고요. BIE 국제 박람회 기구 2000년에 몰타가 가입했고요. 2004년에 안도라가 가입했는데 혹시 모르셨나요? 진행자께서? 공영방송의 진행자라면 제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난 대선 3일 전에 나왔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두고 허위 의혹 또 공작 논란이 또 한창인 상황입니다.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 의뢰해서 9월 9일에서 11일 유권자 2,00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대선 때 일어난 공작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게 공작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보기문항을 줬는데 대선 때 공작이 일어난 거다라는 게 39.9% 그리고 지금 공작 수사를 하고 있다가 46%로 나와서 이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이 타이밍에 김만배 인터뷰가 나온 이 자체를 좀 정부 여당의 공작 논란으로 좀 보는 네.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모름 의견은 14.1%였어요. 그런데 이제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걸 선거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과한 것이다. 이런 여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가짜 뉴스나 그 당시의 보도에 대해서는 또 RNCC 조사 결과는 좀 다른 내용도 있네요. 네네. 아까 그 말씀해드렸던 그 지난 6일부터 6, 7, 8일 4일간 조사한 RN서치자를 보면은 가짜 뉴스의 유통은 국기문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53.3%가 동의를 했는데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24.7%였는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이 말 자체가 이거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선거 시기에 돈다면은 이거는 국기문란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그 김만배 씨 인터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가짜 뉴스였느냐는 지금 이제 72분짜리 녹취록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까지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지금 바쁩니다. 이슈도 많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닐지라도 일단 가짜 뉴스 이게 용어가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몰타 안도라에 가 있는 한 장관님 헬로. 예, 유 웰컴입니다. 네. 한 장관님 그냥 현지에서는 영어로 소통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고요. 한국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자, 지금 이 김만배 또 이 신앙님 두 사람의 대선 직전의 허위 인터뷰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제 임무를 다 할 겁니다.
혹시 뭐 술 맞으면 이런 건 안 하실 거죠? 네? 안민석 의원처럼요. 출마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김만배 인터뷰 문제가요.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 대장동에 판돈이 되었냐. 이게 더 큰 문제고. 소장님? 네? 소장님? 네. 저는 그런 질문을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언론의 자유가 소장님? 있어서. 네? 소장님? 네. 지금 여기서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을 못하게 하시네요. 커피가 중요하겠습니까? 커피 좀 사시죠. 네. 예. 네. 지금 우리 스태프들 분위기는 연결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로 넘어가 봅니다. 네. 네. 점심 식사 직후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웃음으로 또 조금 스트레스를 푸시라는 의미로 오늘 코너를 또 마련했습니다만,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늘 관심사인데요. 자, 하락세가 조금 있기도 했고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인 추세는요. 이게 지금 뭐 그냥 그 갈짓자 횡보, 횡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여러 군데서 조사가 나왔는데 대체로 이제 한 33에서 38까지 요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의 흐름이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갤럽 자료에서는 33%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 조사하고 별 변동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RN서치 자료에서는 38.6으로 오히려 여기는 또 2.7% 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리얼미터는 또 여기는 조금 하락을 했고 그래서 ARS 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는 보다는 조금 높지만 지금 대체로 한 33에서 38 사이에 있고 이게 지금 40%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순방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네. 그 순방 효과도 별로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라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여기 그 갤럽 자료 보면은 갤럽 자료에서는 이제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외교원인데 부정평가에서 1위로 나온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외교 문제와 그다음에 경제 민생 이런 걸 챙기지 않는 부분 그리고 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지금 한 7% 정도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따뜻한 그 민생 행보를 펼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닌가. 특히 지금 거의 모든 조사가 부정평가는 60% 살짝 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직전이 있거나 50%대. 네, 후반에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개각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국정운영 스타일 좀 바꿔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 MZ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젊은 층에게는 너무 안 좋으세요. 네. 부정평가.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결합니다. 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네. 시사본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거 왜 안 부르는 겁니까? 설마 그 가짜뉴스 퍼뜨리는 반국가 세력 방송은 아니죠 이거? 네. 나 참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방송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그 시사본부죠. 내가 주진우 라이브라고 할 거겠습니까? 네. 참.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어차피 다 3개월짜리입니다. 아무튼 질문하시죠. 네. 그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뭐 녹취록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국익을 논해야 돼요. 지금 세계가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힐 더 월드 해야 됩니다. 메이크 베러 플레이스 알아요? 네, 제발 노래는 안 했으면. 그래요? 네. 롱롱 타임 안 되나? 네, 알겠습니다. 자, 순방 효과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상당히 뭐 효과가 많았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입장을 내고 했는데 워낙 국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지지율에 크게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해외 순방 대통령께서 직접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말 잘 됐죠. 이번에 제가 그 하나의 미래라는 것 주제로다가 23억 달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같으면 겁나서 못해요. 근데 안보, 인도, 재건 분야에서 이거 망라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통이 큽니까?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우리 이은영 소장님 100점짜리죠? 아니 근데 대통령이 저희도 좀 사다리 좀 놔주세요. 세계인들에게만 사다리, 녹색 사다리. 아니 요즘 사다리를 누가 써 에스컬레이터 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돈을 통 크게 많이 쓰고 오셔가지고. 그럼 이은영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점수를 매긴다면 뭐 이번 순방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대통령님 죄송한데요. 25점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25점이라니고. 아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오셨어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형님이 성렬이 형 몰라요? 네. 나 참 거. 자제해 주시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점수 많이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아 잠깐만 우리 김 대표 나와봐요. 김기현 대표.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아이 정말 요즘에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들 참 많은데 우리 배 소장님은 개념 있는 방송인이에요. 국힘 당사에 한번 오세요. 네. 회 먹을래요? 아니 회 안 먹어. 저 사람은 저 수십 마리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녹취록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면 녹취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3개월짜리다. 아까도 3개월짜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민감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는 또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 국익을 가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네. 해외 순방 나가보면 압니다. 나 참 지금 녹취록 놀랄 때가 아니에요. 아니, 언제적 일을 갖다가. 대통령이 저는 이 녹취록 듣고 진짜 놀랐는데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고 하셔서 창당하실 건가요?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반국가 세력을 지금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나 참 국익을 봐야 됩니다. 지금 글로벌로. 글로벌 시츄에이션. 유주 소장님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가야죠.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 녹취록은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별로? 이거는 사실 좀 들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대통령님의 그 육성이 또 이게 좀 한 몇 년 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 입당하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잊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반영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각이 이제 오후 3시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누가 지명될지는 지금 알려진 그런 상태인데 대통령님께 하나 더 여쭤봅니다. 유인촌 전 장관을 다시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원일기를 어떻게 좋아하셨던 겁니까? 아니 나 참 그거는 제가 언급하기보다요. 네. 우리 선배님 지나가시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유인촌이 내가 잘 알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 취업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경력직만 뽑아 경력직만. 얼마나 일을 잘해. 해봐서 잘합니다. 기침이 나오네. 네. 야망의 세월 알잖아. 야망의 세월. 몰라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헬기 탔을 때의 그 음향 효과도 좀 한번 해주시죠. 내가 그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출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다 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쏟아내고 가야 됩니다. 야, 개인기가 훌륭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은영 소장님으로요. 네. 지금 너무 과하다 이런 또 반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카이다이빙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개인기입니다. 네. 자, 한국갤럽이 내년 총선 관련해서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그러니까 총선 구도입니다.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다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0% 나와서 견제론이 상당히 지금 우위에 있는데요. 지금 잘모름 의견도 한 14%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내년 그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이제 개각한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내년 총선은 약간 심판론을 가미한 중간 평가 선거가 되기 쉽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올해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하고 견제론이 비등비등했거든요. 42대 44로 비슷했는데 이게 지금 견제론 우세 구도로 지금 바뀌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최근에 그 이념 논쟁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도층이 이제 내년 총선에 중요하다. 수도권이 중요하다. 이건 뭐 계속해서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인데 최근에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중도층들에게는 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자, 홍범도 함, 잠수함에 이름을 붙였던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정권이었을 때인데 상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까. 박 전 대통령 대구로 연결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찾아뵀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현 대표가 찾아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 홍범도 함, 잠수함의 이름도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이 됐던 건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은 얘기 안 해주시네요. 직접 얘기하는 거 그것도 질문 아닙니까? 그거는 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끊겼네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하나 여쭤볼까요?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김태우 전 청장 사면을 받고 이제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나서게 되는데 당내 경선을 어떻게 이제 거치는지 확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대전으로 간다. 왜냐하면 김태우 전 청장이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를 거론을 했던 인물인데 김태우 전 청장의 제도전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저는 지금 집회 활동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뭐 답변을 다 안 하세요? 제대로 말씀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네요. 예,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책을 내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예, 책 많이 감사합니다. 팔리나요? 네? 예, 많이 팔려요? 제 책 사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샀습니다. 예, 안 사셨다면 정말 좀 그런데요. DK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 휘두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 책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나와 있고 손잡고 견디다 보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대한건국에서 버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을 꼭 사보겠습니다. 예, DK 눈물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DK 눈을 보면 안 되나요?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진행자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기 대권 좀 이제 시간이 없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제 차기 대통령감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나왔는데 좀 눈에 띄는 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갤럽 조사죠. 갤럽 자료입니다. 그 앞에 자료 소개해드렸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각각 3%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5%, 이낙연 전 대표가 4%, 국내임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 지금 장관이 29%,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7%, 원희룡 장관이 5% 이런 순으로 나와서 지금 상당히 이 차기 지도자도 두 사람으로 거의 집중이 돼 있다, 집약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모두 원탑인 것 같아요. 네. 그 토론은 최근에 상당히 또 좀 심란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한번 연결해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님,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심경도. 문 대통령이 아니고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니까 문 사장이라 불러주십시오. 문? 요즘 제 그 옆집에 이상한 빵 냄새가 나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평산 책빵이라는 빵집이 생긴다고 해서 말이 많던데. 누가 파는 거예요? 배 실장이 파는 거예요? 어쩐지 먹을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빵 좀 그만 먹어요. 이렇게 화내시는 책을 거. 보세요. 마음의 양식. 마음의 그 영어로 뭐지 그 마인드. 아무튼 빵 드시지 마세요. 화내시는 거 처음 봐요. 빵 먹어야. 그렇습니까? 네. 저 특전사 출신이에요. 화끈한 거 아시죠? 네. 빵 먹으면 빵 터질 수 있는데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거나 화를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안 해주시고 화를 내시고 그러시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화이팅 해야 됩니다. 자, 연희 선생님 다음번에는 단독 출연이 됩니다. 자, 여론오락한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동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네. 다른 사람이겠죠. 네. YTN에도 나오시고 하시던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현직 경찰관이 이 추락산 마약 모임,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약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펜사이클리딘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케타민 뭐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만 일명 펜사이클리딘, 크리스탈 아이스, 천사의 가루. 근데 이게 문제가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면서요. 예. 이게 옛날 한 20년 전에 혹시 들어보셨으면 모르겠다. PCP라고 합니다. PCP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약간 거기에 나오는 마약 중에 하나인데 손이 부서질 정도로 벽을 쳐도 아픔을 못 느끼는. 이게 이제 그리고 우리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영화 것 중에 뭐냐면 마취제 계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마취제라서 근데 이게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 높은 물에서 투신을 그래서 천사의 가루라는. 그래서 천사의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날아서 이제 저 극단 선택하는 이렇게 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경우에 매우 위험한 일종의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 현장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러네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벽을 쳐도 통증을 못 느끼지만 통증은 못 느끼지만 팔은 부러지든 다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치고 본인이 부흥 뜬 느낌에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약물인데 이게 강남에 아니면 용산에 이게 버젓이 이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고요. 네.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할 텐데 현재 이 마약과 연관된 사람이 총 21명이고 숫자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명은 구속된 상태고요. 자, 마약의 출처가 이태원의 한 클럽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태원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마약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8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졌고 나 조금 지나니까 16명이었고 거기에 5명이 또 사라졌다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중에 5명 중 1명은 이미 출국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럼 왜 경찰이 초기부터 이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지금 나온 마약의 어떤 이 성분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뭐 히로뽕이라든가 뭐 케타민 같은 거를 넘어서 갖고 예전부터 안 쓰였던 것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 마약의 질과 양의 문제 그리고 출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구성의 문제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심각한데 우리가 절대 뭐 마약은 절대로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마약 관련 사건인데요. 지난번에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번에는 강남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고급 차량이죠. 차를 몰던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체포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13일입니다. 그저께에 이제 사실은 그 전날 12일 날 여러 가지 어떤 남성이 그 주차장에서 논현동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고급차죠. 근데 왜 시비가 붙었냐 했더니 접촉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11일 오후 4시 30분이죠.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위협을 가하고 112가 그 차가 도착하자 도망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도망 다니다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긴급 체포됐고 간이 마약 검사를 했는데 뭐 필로폰, 엑스타시, 케타민 등이 양성 반응으로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마약 사건에서 주목할 내용은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고급차와 연관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운행했던 사람이 속칭 말하는 뭐 MG 조폭 뭐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했다. 자기가 지금 이 상태가 있는 것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프로포폴이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은 필로폰, 케타민, 엑스타시가 이게 다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번 나왔던 롤스로이스 사건에서도 특정한 병원에서 이것을 뭐 처방을 받았든 뭘 했든 그렇게 약에 취해서 사건을 일으켰으면 지금 이 건도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 뭔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그 상당히 부유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적으로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벌 수 있는 불법적으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병원에서 불법적인 유통을 하는 구조가 이게 상용되는 것이 아니냐. 매우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계속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차를 모는 젊은 사람이 특정한 병원에서 이런 마약 처방을 받고 백주대낮에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흉기 난동을 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장 최근의 사건인 이 서울 강남 논현동 이 람보르기니 운전자도 마약이 포착이 됐는데 이 사람도 그러면 병원에서 투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무슨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가다 처방, 오남용 사례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뭐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걸 가장해서 과오남용 되는 것이 실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식약처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으로 적발된 병원이 무려 259곳. 역대 그 전에는 89곳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의료인 마약사범 수도 165명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러니까 셀프 처방한 의사들이 무려 8,000명. 거기에다가 이 2만 5천 건의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 현상들의 배후에는 이런 형태의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마약류의 단속과 어떤 대책이 이쪽에 집중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부실한 병원 내에서의 관리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걸 마약 모임을 할 정도로 다량 확보가 된다. 그러면 진짜 병원을 집중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것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바꾸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진행자분도 그렇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은 마약류 관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를 사전에 체크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사후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셀프 처방이든 어떤 처방이든 내린 다음에 사후에 확인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적정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니까 지금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처방되는 의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나 약국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검찰에서도 아까 관련된 그 두 사람과 그 롤스로이스 관련된 사람에 대한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벌써 들어갔고 근처에 있는 어떤 병원에 대해서 10곳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역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마약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만 해도 야산에 마약을 파묻어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노출되는 던지기를 했는데 이제는 파묻어서 노출되지 않는 던지기 수법인데 자 이렇게 되면 좀 선제적으로 이 마약 범죄를 건절할 수 있는 좀 처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주문이 나옵니다. 그 아까 말씀 PCP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소장님께서는. 이게 실제로는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외국에서 어떤 도산한 제약 공장
그리고 이런 어떤 도산한 사립학교 연구실의 연구 어떤 것 이런 데서 막대하게 생산된 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합법적이었죠. 근데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게 어떤 유통 경로가 왜곡돼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수사기관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공급처와 유통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수요처에 대한 차단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치료기관 같은 것도. 근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유통되고 있는 정확한 어떤 마약류, 향정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지금 그 맥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유통 구조를 파악을 해서 아예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수사망이 확보돼야 된다. 선제적으로.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수사청이 완전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마약청이네요. 마약청이 그러면 이게 좀 왜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 지금 이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마약수사청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수사기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사기구가 안 되는 형태에서는 사실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수사관이 수사를 해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추적을 해서 근절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 영역이거든요. 네. 진짜 마약청까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자괴감이 이렇게 마약이 심각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 한 뭐 가루라도 안 됩니다.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요즘인데 웃음도 좀 가지시라고 이상민 크리에이트 코너도 만들어봤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니까 너무 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